지방대, 인서울, 스카이, 그리고 의대로 이어지는 학벌 사다리 타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초중고 사교육 뺑뺑이, 그리고 재수와 편입까지 어떻게든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전 국민이 돈과 시간을 갈아놓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대학 서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대학 서열에 대한 모든 궁금증 오늘 영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올해 초 학벌주의 대한민국 시리즈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드렸는데요. 결론은 한국에서 대학 서열이 현대판 신분제이며 이로 인해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대학 서열이 최초로 생기고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회현상, 문제제기, 문제원인, 그리고 대안 모색 순으로 진행되고요. 마지막에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면에 대학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단순히 학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기도 하고 또 학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대학 서열에 대한 관심은 커서 매년 입시업체 배치표나 세계 대학 랭킹이 나오면 출신 대학의 위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학 서열은 평가 기관의 기준이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4학년도의 대학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치한약수를 제외한 4년제 종합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건데요. 수능 반영 과목이나 비율에 따라서 대학별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이과 구분 없이 전체 학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대학 서열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대학 서열에 이토록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소득, 자산, 주거, 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불평등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두 가지 인생 경로가 있습니다. 고소득층 자녀는 사교육을 통해 엘리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밟고 명문대에 진학한 뒤 졸업 후 고소득 직장을 바탕으로 강남권에 진입함으로써 부모의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대학 입학 전부터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입학 후에는 그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고소득층 자녀와는 전혀 다른 인생 경로가 펼쳐지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벌주의 대한민국 1, 2부와 댓글에 있는 책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미국은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해서 2020년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비 플러스 대학 12곳에 입학한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 중위값이 17만 1000달러를 넘고요. 부모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14.5%에 달해서 미국 대학 전체 평균인 1.7%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는 졸업 후 32세에 82만 5천 달러를 버는데요. 이는 미국 대학 졸업생 전체 평균인 38,100달러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예요. 그 결과 2013년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반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오찬호, 마강래, 박경호, 이철승, 조기동 등이 엘리트 부모들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 세습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2020년 마이클 샌델과 데니얼 마코비츠가 각자의 저서를 통해 능력주의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24년 5월 발표된 가계 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상위 20%는 월평균 교육비로 63만 3천원을 썼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교육비 7만 6천원에 8.3배나 되는 수치인데요. 소득에 따른 교육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노력으로만 귀속시키는 능력주의가 대학에서부터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구조화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사회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서열이 소득, 자산, 주거, 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강화시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학 서열이 시작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거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대학 서열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한국식 능력주의의 고유한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서열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 체제는 유일한 대학인 경성 제국대학을 필두로 그 아래 관립전문학교와 사립전문학교가 경쟁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 경성 법학전문학교나 경성 의학전문학교 같은 관립전문학교는 일본인을 다수 선발했고, 연희전문학교나 보성전문학교 등의 사립전문학교에는 조선인이 주로 입학했는데요. 일제는 민족자본으로 조선인이 만든 사립 말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관립을 밀어주기 위해 관립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 입학시험인 고등시험, 예비시험을 면제시켜주거나 교원 자격증을 발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내 일본인에게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조선인에게는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한 거죠. 이러다 보니 사립전문학교의 교육의 질이 관립전문학교보다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해방 후 경성제대는 여러 관립전문학교와 통합돼서 국립서울대로 개편되고, 사립전문학교도 종합대로 승격되면서 일제시대 때 고착화된 대학 서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복 후에 대학 서열을 좀 깰 수 없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군 정하에서는 기존 대학 인프라와 친일파 교수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 유산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한국전쟁 후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소수의 대학을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삼고 자원을 집중해야 했어요. 그 결과 특정 대학들이 교육 및 연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이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적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면서 대학 서열이 더욱 공고히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10년간 대학 재정지원사업비 전체 지원금 중 스카이 비중이 17.9%나 되고요. 이러한 편중된 재정지원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차이를 가져와서 2022년 기준 서울대가 5,200만원일 때 가장 낮은 대학은 500만원대일 정도로 교육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시 말해 국비 몰아주기로 대학별 재정 격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달라지면서 대학 서열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돈의 서열이 곧 대학의 서열이란 말이죠. 대학 서열이 굳어진 한국의 교육시장에서 대학은 지위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명문대 졸업장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 성적이나 모집 인원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이걸 갖고 있으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높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명품의 성격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고급 주택이나 비싼 자동차랑 같은 거죠.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1995년 2월 경제학자 세러 솔릿과 데이빗 해머네이는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의 교수, 학생, 조교 등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의 질문 중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다음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56%의 응답자들이 A를 선택하면서 자녀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높은 서열, 즉 지위를 획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학력이 지식의 획득이나 재능의 개발보다는 강력한 지위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죠. 따라서 대학 진학률 72.8%로 누구나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지위를 구별하기 위한 명문대 입시 경쟁은 더욱더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대학의 개발 기능은 줄어들고 선별 기능은 강화되고 있어요. 개발 기능은 학생들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말하고요. 선별 기능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해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내는 걸 말하는데요. 개발 기능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대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사회로서 대학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반면 선별 기능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능력에 따라 직장, 임금, 명예 등의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곳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졸업 때까지의 비용 부담이 커서 가난한 학생은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대학이 고소득 특권층과 중하위 계층 간의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있고요. 후자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전기에 도입된 단선형 학제부터 1950년 후반에 도입된 표준화된 시험과 성과 기반의 입시, 1995년 시행된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까지 미국의 교육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식 능력주의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입학에 성공한 소수의 승자는 합격의 이유를 지난 12년간의 치열한 노력으로 돌리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든 성취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체화하게 되죠. 여기에 사회적 성공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식 출세주의가 더해지면서 한국은 대학 입시 결과를 현대판 신분제로 받아들이는 괴기한 나라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경쟁과 우열 그리고 지배의 원리만 작동하는 한국식 능력주의가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와 열등감과 모멸감을 내재한 대중들을 양산하는 히틀러의 파시즘적 교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능력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성과 성찰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괴하게 진화한 한국의 대학교육,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대학서열을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해결책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올해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 수준이고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도 0.7%에 그쳐서 OECD 평균인 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이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적기 때문에 학부 교육 여건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한국은 대학 간 격차가 극심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서열은 곧 돈의 서열이죠. 따라서 초중고 교육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해서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학 재정을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당연히 해당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대학 서열에 조금씩이라도 균열을 일으키면 학벌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986년에 생긴 포항공대와 1991년에 생긴 한예종이 이에 대한 결정적인 사례인데요. 이 대학들은 신생대학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학벌이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에 곧바로 최상위권 대학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이 1996년부터 성균관대 재단 운영에 참여하면서 매년 1,000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성균관대는 의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켰고, 이는 성균관대가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와 2020년 개교한 한전공대도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대학 서열을 수직 상승시킨 사례죠. 하지만 그렇다고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 후에 마구잡이로 세워진 부실대학이나 신입생 충원율 90% 미만을 기록한 대학까지 다 지원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저소득층 교육기회 제공, 특정 학문 분야 육성, 연구진흥 등 대학의 목적을 명확히 해서 지역별로 소수정예의 고품질 대학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으로 대학 서열이 소득, 자산, 주거, 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상반된 인생 경로를 한국과 미국의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이 촉발한 사회 문제를 계층이동 가능성의 원천 차단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학 서열의 기원과 전개, 한국식 능력주의를 정리하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소수정예의 고품질 대학을 키우는 것이 학벌주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서열의 시작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제시대 때부터 대학 서열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 놀라고, 이때 만들어진 대학 서열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2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놀랐지만 한국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부교육 여건을 가지고 전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재정 확대와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였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고등교육이 하루빨리 국력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백운용의 자기실현 감사합니다.